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안종묵 교수입니다.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에서는 매스컴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2주차는 매스컴의 효과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매스컴이 갖고 있는 정치, 문화에 미치는 효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스컴의 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이번 2주차에서는 정치와 문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컴이 정치 분야에 미친 효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정치 분야라고 생각하면 크게 여론, 선거, 또한 정치 발전에 매스컴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론,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스컴에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민주정부의 어떠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매스컴이 어떠한 여론을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의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스컴이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의 논의를 근거로 해서 과연 매스컴이 어떻게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먼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스컴의 여론 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의제 설정 이론입니다. 의제 설정 이론. 이 의제 설정 이론이라는 것은 매스컴이 어떠한 의제를 만들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미디어 아젠다죠. 이 미디어 아젠다를 만들면 그것이 우리 이용자들의 의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아젠다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1972년, 오래전이긴 합니다. 맥콘과 쇼라는 언론학자가 의제 설정 이론이라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의제 설정 이론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매스컴이 수많은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를 선택하고 반복하고 강조하면 미디어 의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아젠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이슈가 미디어 의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가 특정한 이슈를 선택, 반복, 강조했을 때 바로 미디어 아젠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 아젠다가 우리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매스컴 이용자들에게 퍼블릭 아젠다, 이용자의 의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어떻게 의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의제, 우리 이용자들, 우리 대중들의 의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스컴의 여론 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맥콘과 쇼는 의제를 신문 의제, 방송 의제, 또한 잡지 의제,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의 대표적인 미디어로 신문, 방송, 잡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 다른 의제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신문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위주의 미디어가 바로 신문이죠. 방송은 영상 컨텐츠, 영상 메시지를 다루는 것이 방송이죠. 그리고 잡지는 좀 더 텍스트와 다양한 사진, 이미지, 좀 복잡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을 다른 미디어와 다르게는 좀 더 이성적인 텍스트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의제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방송은 영상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의제를 만든다고 그러고요. 잡지는 이에 비해서는 신문보다는 다분히 어떠한 속보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잡지이기 때문에 잡지는 심층적이고 좀 더 복잡한 의제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 이슈 중에서 각 미디어마다 다른 의제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한의 핵 이슈, 상당히 항상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핵 이슈를 생각할 때, 북한의 핵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은 다분히 어떻습니까? 다분히 감성적인 이슈입니까? 이성적인 이슈입니까? 다분히 이성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것은 방송보다는 신문이 더 적합하게 아젠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방송 의제는 감성적 의제. 우리가 매번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데 월드컵을 진행할 때 보면 우리가 16강에 들어가야 된다, 4강에 들어간다고 말할 때 우리가 다분히 어떠한 누가 몇 골을 넣어서 4강 들어간다, 16강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다분히 우리 국민적인 바람이 16강, 4강에 대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감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성적 의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방송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잡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의성보다는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이슈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또 심도 있는 의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방송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매스컴이 매스컴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마다 다른 의제를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제가 결국은 우리들 각 개인의 그런 의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콤과 시오는 그 퍼블릭 아젠다를 좀 세분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인 의제가 있고 이 개인적 의제가 확대되면 사회적 의제라고 보고 있는데 사회적 의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효과, 매스컴의 사회적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스컴이 여론 형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의제 설정 이론, 아주 중요한 이론이지만 또 다른 이론은 침묵의 나선 이론입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은 독일의 언론학자인 놀리 노이만 교수께서 제시한 이론인데 영어로 말하면 The Theory of the Spiral of Silence라는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이 매스컴이라는 것은 함의성, 다시 말하면 매스컴 다양한 매스컴이 있죠. 다양한 신문, 방송, 그리고 신문도 다양한 다른 여러 미디어가 존재하고 방송도 여러 미디어가 존재할 텐데 이 함의성이라는 것은 매스컴마다 동일한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함의성이죠. 그리고 누적성, 반복성, 이런 매스컴은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매스컴이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이만 여사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매스컴에서 제시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들은 침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매스컴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경우가 있죠. 분명히. 그럴 경우에도 매스컴이 함의성, 누적성, 반복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들은 매스컴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그것을 우리가 나는 매스컴과 달라, 어떤 의견과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일런스,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죠. 왜 침묵을 지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고립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특별한 의견을 매스컴과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매스컴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배적인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입니다. 어떻게 좀 설득력 있나요? 물론 매스컴의 여론 형성을 설명한 이론은 의자 설정 이론과 침묵의 나선 이론 이외에도 여러 이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이론만 가지고 제시합니다. 사실 이 이론은 아주 중요한 이론이라서요. 우리 신문방송학과의 전공에서는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부족할 정도의 중요한 이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간단하게 매스컴이 여론 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으로서 두 가지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매스컴이 우리 사회에 여론을 형성한다는 데는 학자들이 일반적인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스컴이 우리 1주차에서 강의를 수업을 들었지만 바로 매스컴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항상 존재하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매스컴이 여론 형성에서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매스컴은 대중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여서 그것은 바로 여론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수단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스컴의 여론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매스컴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은 중요한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쟁점을 인지하게 하고 사안을 심층적으로 해석하여 이렇게 미디어가 매스컴이 보도하죠. 그래서 개인의 판단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매스컴이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여론을 선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스컴이 갖고 있는 여론 형성의 부정적 측면, 바로 정치 분야에서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매스컴은 간혹 가다가 특별한 정치 권력이라든가 자본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반드시 매스컴이 만들어 놓는 여론 형성이 어떠한 의도,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 권력이라든가 자본 권력에 의해서 왜곡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소외계층을 돌보지 않는 그런 여론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회적 소외적 계층이라는 것은 정치적 소외계층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소외계층, 정치적 소외계층이 배제된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진정한 여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공익적인 그런 여론이 아니고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론이라고 볼 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이 부분을 부정적 측면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매스컴이 여론 형성은 현대사에서 바로 이런 대의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하죠. 이 대의 민주주의, 우리가 모두 국회의사당 가서 어떤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죠, 현대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다가 국회에 보내고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대의 민주정치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국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대의 민주주의죠. 이 대의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여론인데, 바로 여론 형성에서 매스컴이 부정적인 측면,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후퇴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정치 분야에 미치는 효과로 선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도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죠. 좀 전에 대의 민주주의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대의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유권자의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언론학자들 그리고 정치학자들의 일반적인 논의입니다. 바로 매스컴이 유권자의 정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선거가 매스컴과 선거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스컴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론 이것은 아주 오래전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경우는 거리 유세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거리 유세가 있긴 하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죠. 자,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뭐냐면 바로 매스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기록 필름을 보면은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 시기의 정치 유세 같은 것을 보면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어떤 그 유세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바로 매스컴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의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점점 매스컴이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그런 거리 유세는 줄어들고 그런 매스컴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오늘날 더군다나 인터넷 미디어는 더더욱 거리 유세가 줄어들고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매스컴과 선거에 좀 중점을 준다면 바로 매스컴은 불특정 다수인 유권자에게 바로 선거에 대한 중요한 선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면 바로 정책이겠죠.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매스컴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거리 유세를 통해서도 물론 당연히 정책 선거, 내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정책을 발표를 할 수 있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도 정책 선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바로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거리 유세보다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정책을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매스컴의 역할, 매스컴의 선거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매스컴과 선거의 관계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스컴이 유권자의 직접적인 영향, 물론 직접적인 영향도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간접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견 지도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피니언 리더. 매스컴이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또 일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 꼭 오피니언 리더가 어떠한 본인 오피니언 리더라고 말하니까 무슨 지도자, 대단하게 우리가 높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 내에 선배, 동료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 인간관계죠. 우리가 이게 좀 언론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인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스컴이 그러한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은 일반 유권자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러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연구입니다. 아무튼 매스컴과 선거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스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부정적 측면. 매스컴이 정치 후보자가 매스컴을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정치 광고입니다. 정치 광고. 아마 유권자는 정치인들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 절실하게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뭐 거리 유세도 그래서 하는 것일 터이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정치 후보자들은 유권자들과 많이 만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치 광고를 통해서 유권자를 많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죠. 자, 이때 바로 정치 광고라는 것은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치학에서는 금권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금권 정치라는 부정적인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있는 후보가 유권자들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촉함으로써 결국은 당선되는 문제, 이것은 금권 정치죠. 돈 있으면 당선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매스컴과 선거 부분에서 우리가 부정적 측면으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매스컴이 선거에 미친다는 영향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매스컴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는 또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바로 부동층입니다. 부동층이라는 것은 아직 특정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부동층이죠. 1번을 찍을까, 2번을 찍을까, 뭐 3번을 찍을까, 4번을 찍을까, 뭐 누구를 찍을 것인가를 아직 선택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서도 항상 특정한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도 항상 여론조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죠. 부동층입니다. 이런 부동층인 경우는 상당히 매스컴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표가 죽는 것을 원치 않죠. 다시 말하면 대세에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밴드웨건. 이 사실 밴드웨건이라는 용어 자체는 밴드가 묶이는 거죠. 웨건은 사실 역마차입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여러분들 본지 모르겠는데, 서부 영화에 보면 수많은 마차가 가면서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황야에 달리는 모습들을 가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역마차의 묶음, 밴드웨건입니다. 우르르 함께 가는 것이죠. 아직 특정한 후보를 하지 못한 후보자가 바로 부동층인데, 그들이 바로 대세에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밴드웨건 이펙트죠. 매스컴이 어떻게 보도하느냐? 자, 우리가 생각하면 선거 종반전에 집중적으로 보도됩니다. 그리고 기자의 주관적인 정보 분석이 가미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말이 누가 앞섰느냐 뒤섰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 경마식 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몇 퍼센트, A 후보가 몇 퍼센트, B 후보가 몇 퍼센트 지지를 받는다고 끊임없이 앞다투어 시간을 다투어서 보도합니다. 경마식 보도죠. 이런 보도 속에서 이 선거 보도 자체가 본질에 대한 보도보다는 그러한 뭐 발행 부스라든가, 그다음 시청률, 뭐 인터넷 미디어 같은 조회수에 중점을 둔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정한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 제대로 어떤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는 보도가 아니고, 그런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거의 부정적 측면은 뭐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매스컴과 선거의 관계에서 이미지 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어야 되고 미디어가 그러한 매스컴이 정책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바로 미디어 선거, 선거의 본질이 아니죠. 미디어 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1960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대선 중에서 TV 토론이 처음 시작되는데요. 이 TV 토론을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The Great Debate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 Great Debate가 1960년에 최초의 미국에서 TV 토론회가 실시됐습니다. 그 당시 닉슨과 케네디, 공화당의 닉슨과 민주당의 케네디가 맞붙었습니다. 닉슨, 70대의 닉슨과 40대의 케네디가 붙은 것이죠.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이 토론회 전에는 이 부통령을 역임했던 닉슨, 정치의 달인이었던 닉슨과 이 신출내기 케네디, 40대의 대학 교수 출신이었던 이 케네디와의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TV 토론 전에는 공화당의 닉슨이 아주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 이후에 여론은 확 돌아서게 됐어요. 바로 이미지 선거입니다. 브라운관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달변이었던 이 케네디가 닉슨을 누른 것이죠. 바로 역사학자들 또 정치학자들은 표현합니다. 1960년의 The Great Debate는 대통령을 만든 토론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물론 케네디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도 있겠지만 바로 미디어가 가지고 있었던, 매스컴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측면을 우리가 이 토론회에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1997년에 최초로 TV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이제 1997년 12월 1일이었는데요. 김대중, 이해창, 이인재 세 분의 대통령 후보자가 TV 토론을 처음 실시했는데 물론 김대중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그리고 정책적 우위 때문에 당선이 됐지만 이 TV 토론회에서 누구보다도 김대중 후보가 아주 뛰어난 그런 정책을 발표를 잘했고 화술도 뛰어났고 그리고 다른 유권자, 다른 후보자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러한 기량을 TV 토론을 통해서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TV 토론회, 한국에 실시된 TV 토론회도 이것을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으로 여기서 바라볼 필요도 없지만 바로 TV가 매스컴이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발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매스컴이 정치 분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여론과 그리고 선거를 봤는데 아주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 발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정치 분야에서의 부분이 정치 발전인데요. 자, 정치 발전. 매스컴은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당면 목표와 국가가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정치 발전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 발전, 바로 민주주의국가 발전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스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매스컴의 제4의 정부 부분을 정치 발전, 매스컴의 정치 발전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정부 없는 신문보다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하겠다. 다시 말하면 신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제퍼슨 입장에 볼 때는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삼부, 우리 민주주의 핵심적인 삼부죠. 이 삼부를 감시 견제, 특별히 행정부를 감시 견제함으로써 삼권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매스컴이라고 봤습니다. 바로 정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치 발전의 부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을 꼭 언급하고 싶은데요. 매스컴이 국민의 기대 상승만을 폭발시키고 사회 불안이나 정부의 경제적 실패 등을 정치 집권자의 무능이나 과오를 과도하게 보도함으로써 정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정파성이 있습니다. 그 정파성을 통해서 과도하게 어떤 정부를 비난하거나 그것을 또한 왜곡된 여론을 만듦으로써 정치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 이것은 바로 매스컴이 가지고 있는 정치 분야에서 정치 발전 부분에서 부정적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강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2강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